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데이트 190회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있네요. 새날 화이팅! 푸나님의 이 시점에 진실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힘내세요. 예, 효숙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 거는 푸나님이 안 계시고 제가 앉아 있습니다. 아, 예, 뭐 뜻하지 않게 아무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젊은 이 순간만큼은 이제 그 못지않은 그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팩이 없습니까? 그럼요. 부담 주지 마세요 지금. 아니, 부담이 아니라. 약간 푸나님은 가라 해야 되는 푸나님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날에서 푸나님을 가라 합니까? 아, 이거 아니지. 그런 패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아, 예. 뭐 젊은 피 황희도군 보람 PD님 반가워요. 뭐 이런 인사도 있네요. 네. 예. 아, 뭐 시작부터 맥 빠지게.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주청년 스피커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 알림이 황희도 유튜버 나와 있습니다. 네, 유튜버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네. 이게 끝인가요? 아, 끝입니다. 장관하시려고 이제 유튜브 강조하신 거예요? 장관 차관하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유튜버들이 대세인 것 같길래 네. 저희도 우리 45만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랜만에 유튜버로 소개해봤습니다. 46만. 아, 46만. 중요합니다. 아, 곧 한 분 한 분이 소개합니다. 그런 날 46만이네. 아, 예. 46만 천입니다. 아, 예, 46만 천 유튜버. 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림의 황희도. 네. 자, 그 옆에도 유튜버 한 분 나와 있습니다. 아, 기후 아저씨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대형 유튜버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국제여론이 활동하는 오이성입니다. 유튜브 얘기 좀 하지 마요. 왜? 기우아 씨 얘기 좀 꺼내지 좀. 왜 홍보해야죠, 유튜브. 아니야, 내가 해달라고 할 때 해줘, 홍보를. 이유는요? 나의 플랜이 있습니다. 아,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 자꾸 예, 예.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그렇게 거품을 공개적으로 넣어버리면은 네. 다른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실망밖에 못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원할 때 해주세요. 아, 예, 언제 원하시는데요? 나중에 그럼 따로 제가 저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이 형은. 제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아, 저요? 네, 예, 예. 아, 소개를 안 하시고. 저도 뭐. 아, 예, 예. 저는 뭐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일주일을 이제 지켜보면서 특히 네. 비가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쭉 할 텐데 네. 좀 마음이 좀 계속 아파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맞아요. 오늘 제 이제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새날의 미래 권력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람 PD입니다. 네, 보람님 뭐 어떻게 보내고 계셨습니까? 일주일? 네, 저도 의성님 말씀처럼 사실은 어떤 이슈가 굉장히 큰 건이 터지는데 건건으로 보면 네. 이게 일주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당장 나토 다녀오고 이것도 엄청 오래된 일 같고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돌아다니자마자 이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잊지 않도록 기록하는 역할이 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로 계속 지금 덮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동관도 한창 이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갑자기 수능 발언하더니 또 그 이슈가 묻혀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가장 큰 세 가지 이슈의 꼭지를 보자면 일단 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그다음에 그 지금 요즘 또 오송 참사처럼 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고 또 그 윤석열 김건희 어떤 해외 순방 요 세 가지가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또 청년의 시각으로 그런 말씀을 잘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종만이들 지금 시작부터 와 있는데. 잠깐만. 종만이 들어왔어요? 제5의 멤버 지금 정변님이 안 계시고 그 자리를 노리는 잠깐만. 이것도 지금 치열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종만이들이 한 2주 연속 무단 결근을 하더니 네, 오늘 3일째 출석을 하긴 했네요. 예, 종만이들 끝까지 함께하면 제가 마지막에 홍보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아니 잠깐만. 또 제5의 멤버 정변 형님 오늘 왜 안 오셨지? 오히려 종마이들은 잠깐만 하시라고 빨리 시작하라고 하네요. 뭐 건방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시작할게요. 종마이들 빨리 시작하라고 하니까. 아무튼 정변님 이따 한번 좀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오이석의 지지지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석의 지지지 오늘 윤석열의 빈곤 포르노가 키운 오송 참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저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일단 올해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슈퍼 엘니뇨가 왔다.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해에 이제 폭우 태풍 피해가 이제 막 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반지 옆에 쭈그리고 옆에 앉아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빈곤 포로노 찍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 빗물 터널 짓겠다고 구원자익년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참사 내년에 또 발생한다. 네. 그걸 작년에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짚어주셨죠. 네, 이걸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지엽적으로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그 1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으로 올해의 물난리를 준비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일이 터졌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번 물난리는 불가항력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좀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올해 터진 이 물난리가 정말 예측조차 안 된 것들이었을까? 에 대한 좀 궁금함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오송에서도 그렇고 예천이라든지 뭐 괴산댐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고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 그 중에서도 좀 오송 참사를 중심으로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이 무능한 대통령이 얼마나 행정의 해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홍수가 난 이유, 오송에서 홍수가 난 이유를 공개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청주에서 폭우로 인해서 미호강의 수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주변의 제방이 수위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면서 물이 인근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까지 밀려들면서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 이게 청주시의 해명이고요. 네, 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하나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2021년에 이 미호강 뚝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이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바로 이게 이제 2021년이에요. 보면 이제 흙이 많죠. 네. 흙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2023년 최근이에요. 보면은 같은 지역이거든요. 네. 흙이 없어요. 7월이네요. 네, 최근이에요. 흙이 저 흙 다 어디 간 거야? 없앴어요. 원래 저 흙이 그러니까 그 물 내려오는 걸 막고 있었던 제방이었어요. 거죠. 네. 제방이었는데 제방을 없앴어요. 그 제방을 왜 없앴냐? 이 그림에 보시면 사진이 양쪽에 다리가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확장 공사하기 위해서 중장비 덤프 트럭들이 다닐 수 있도록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 덤프 트럭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튼 거예요. 제방을 밀어버리고 길을 튼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이 이제 제방이 있던 곳인데 저길 길로 트면 공사하기가 좋아서 저런 선택을 했다고 해요. 저게 이제 홍수 직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저렇게 뚝을 없앤 틈으로 물이 차고 들어와서 사단이 난 거예요. 저게 그 지하차도까지 그냥 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 방금 보여드린 저 현장, 물이 차고 들어온 현장에서 궁평 지하차도까지의 거리예요. 저게 300여 미터고 걸어서 5분 거리, 차로 1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네, 근데 뭐 뚝이 터진 게 아니라 뚝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와, 미쳤다. 초레슨이 강물처럼 흐른 거죠. 그럼 사실 청주시 해명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안 맞는 있는 거죠. 거네. 안 맞는 거죠. 뚝이 터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저들은 뚝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임시로 조금 쌓아놨던 거예요. 흙을 그냥 임시로만 쌓아놨던 거지 단단하게 제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은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의해서 그림이 또 하나 더 올라옵니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가봤더니 그제서야 근로자 몇 명이 굴착기로 제방에 모래를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네. 비가 오니까 뚝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있던 뚝을 없애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그림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인재다. 이거 인재다. 뚝이 그냥 없다시피 했다. 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다
이제 보고 있던 거죠. 그 뚝이 있어야 될 자리에 뚝을 없애고 도로를 만들어놨으니 그 틈으로 강물이 침투해서 당연하죠. 예. 겨우 도보로 5분 거리면은 뭐 순식간에 물 들어차죠. 그럼요. 바로 옆이죠. 그럼 지하차도는 그 물 들어차라고 있는 물그릇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는. 예,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그림 올라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도로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피해가 늘었다. 라는 것이 이제 팩트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제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송 지하철도가 만약에 저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 열려서 물이 만약에 쉽게 차올 수 있게끔 돼 있으면 그 앞에서 통제를 원래 해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사하는 데서 다른 길로 양쪽 길로 가라고 거기서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로 오히려 안내해준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이 들어 차는 지하에 차도 들어가라고 안내해준 꼴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렸죠.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뚝과 관련된 문제 아니야?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은 비가 뭐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많이 비가 올 줄 알고 그렇게 제방을 뭐 이렇게 없애놨겠어?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수로 일어난 거다. 기상이변은 불가항력적인 건데 너무 비판을 세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역 정부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을까? 그림이 또 하나 올라옵니다. 네. 이건 우리 모든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란 걸 내놔요. 그리고 청주시도 자료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있는데 이 청주시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면 7월은 청주시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달입니다. 7월에만 300mm가 넘게 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건 뭐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청주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있는 사실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거는 청주시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주고 이 시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 내놓은 자료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자료 하나 더 보시면 이번에 이 홍수가 난 그 오송 지역, 이 궁평 지하차도가 있는 이 지역이 청주시 흥덕구거든요. 흥덕구의 한번 상태를 한번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 같은 자료인데 네. 재난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표예요. 이걸 봤더니 청주시 흥덕구 같은 경우는 홍수에 의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0.52라고 저렇게 빨간색으로 그렇죠. 네, 표시가 돼 있네요. 네. 흥덕구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청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또 다른 자료 같이 보시면 요건 이제 지도인데요. 네. 역시 이 흥덕구를 보시면은 흥덕구는 재난, 재해 그리고 물 관리에 있어서 이 기후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여기에 한 번 더 그림이 나와요. 표시가 돼 있네. 네. 특히나 이번에 이 사고가 일어난 그러니까 물이 뚝을 밀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뚝으로부터 한 400m 정도만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미호강하고 미호강 본류하고 병천천이라는 다른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번에 뚝이 터진 지역에서 400m만 올라가면은 두 물길이 만나는 그러니까 물의 양이 확 늘어나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점이. 네. 그러면 물의 양이 확 늘어난 상태에서 비까지 와버리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물의 양이 많아질 뿐더러 유속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 저 뚝이 터진 저 지역은 홍수가 날 확률이 많은 지역 중에서도 가장 홍수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거예요. 홍수가 유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이 바로 저 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 지점의 뚝을 없애놨던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 놔 오히려. 네. 근데 왜 길을 만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아까 들어가지고. 그 일대에 뭐 덤프 트럭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덤프 트럭 같은 중장비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방을 허물고.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김건희 고속도로도 원래 거기가 필요한 장소에 종착 지점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 지금 트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게
정체되는 것이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고속도로를 놔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도 보면 이 공사를 꼭 그 넓히는 공사를 지금 했어야 되는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이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자료가 하나 또 이제 올라오는데요. 네. 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몰랐을까? 이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그러면서 5년 전에 비해서 기습적인 폭우나 다량의 강우로 인해 주위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이 증가했다고 느낍니까? 했더니 공무원들은 동의한다가 80%가 넘어가요. 5년 전에 비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면적이 늘어난다고 느끼십니까? 7%가 넘어가요.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 일하는 행정을 맡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다. 라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시 역시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난리가 날 줄 매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적응 대책도 만들어놨다. 그런데 시스템이 전혀 이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보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라면 일단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7월에 비가 많이 와. 그리고 비 피해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게다가 이 흥덕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러면 위험 지역인 거죠. 네, 그럼 비가 가장 많이 오는 7월에 치수를 저따위로 하지 말았어야죠. 기한이 더 걸리더라도 공사에 기한이 더 걸리더라도 5, 6월까지 하고 그러니까 7, 8월은 이제 멈추고 공사를 쉬고 제방을 원상시켜놓고 물난리에 대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한 거죠. 이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과 어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그림 이건 이제 그렇죠. 그 있으면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나왔네요. 요게. 네 기사예요. 요건 이제 통행 제한에 대한 매뉴얼이고 기후변화 대책이 없었느냐에 대한 기사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도 활용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분이 청주시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범석 청주시장인데 이분이 저거더라고요. 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번에 이 미호강이 이제 넘쳤잖아요. 이 미호강을 시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이란 거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을 어떻게 보면 만든 거잖아요. 강에다가 그 시설을 네. 그걸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역설적으로 물 관리를 못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을 힐링 공간으로 만드는 건 좋다는 이거야. 근데 일단 안전해야죠. 치수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킬링 공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안전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림 하나 더 올라옵니다. 뭐 이런 상도 또 받았어. 자기들끼리 상을 잘 주고받고 하는데 조선일보 환경대상 이런 것도 받았어요.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했다고 2018년에 받았어요. 202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탄소 녹색 대상 수상. 지들끼리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끼리 행정 잘한다고 상을 주고받았는데 실상 이렇게 일이 터질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금 우리 보람님께서 그 질문 주셨던 걸 들으면 과연 청주시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네.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건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저는 국가가 기후변화 관점에서 대비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제 물난리가 그게 났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좀 갔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을 하나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할 거야라고 하면서 돈이 더 늘어나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 시민들의 불만을 지자체가 과연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죠. 지자체가 가진 한계인 거죠. 그럼 이 혀를 국가가 뚫어줬어야 됐는데
국가가 빈곤 포로노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가 된 이번 문제를 더 키운 것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 그 지도를 의성님이 가져와서 보여주셨잖아요. 거기가 네. 원래 수해 위험 지역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네. 근데 이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장이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다가 왜 갑자기 바뀌고 나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권이 이 국가 재난에 대해서 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황당하고 무책임해요. 일단. 그리고 윤석열을 포함한 어떤 도지사 그리고 여당 인사들이 이 수해 현장에 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태도만 봐도 딱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윤석열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하얀 운동화를 신고 일단 방문을 해요. 근데 네.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소여물을 줘요. 카메라 앞에서. 그 현장에 방문해서 사람들 막 지금 다 힘들고 막 수습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여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공감 능력이 저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연출된 사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충격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림 하나만 또 보여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조금 하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걸 우선순위에 둔다 하고 뭐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든지 하면은 지자체에서 따라갈 명분이 생긴다고요. 국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라도 한다고.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인식을 뜯어고쳐라 같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데 행정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나 혹은 다른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고 다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명분을 국가가 좀 던져줘야 되는데 국가가 저러고 인식이나 뜯어고쳐라 저 말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림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이런 콘크리트 개발주의자들은 4대 강했다 하면서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게 아까 딱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 지자체에 당선이 됐거나 했을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전을 최우선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못 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 때문에 상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 정권일 때 이런 상 받았어 라는 거를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업적인 것처럼 하게 되고 그럼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또 그럼 민주당 때는 뭐 했어? 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부끄러운 줄 좀 알라고. 자기들끼리 조선일보가 무슨 환경대상을 주고 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줄 좀 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기후변화를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같잖아요. 저런 행동이나 하고 태양광 비리 저희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기후 빌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인부터가. 네. 지금 당장 이번에 이렇게 비 많이 왔어요. 그러면 저기에 가가지고 인식을 바꿔라고 때려잡는 게 아니라 당장 이후에 농산물 가격 상승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고 이제 대비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보여준 게 없으니까 또 이제 의심스러운 겁니다. 정리를 하면 방금 이제 보람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돈이 더 많이 드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치.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고요. 그렇죠. 안전해야 되는 게 가장 크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러려면 우리는 조금 더 느리게 사는 것에서도 조금 더 적응할 필요도 있고요. 또 결과보다 과정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삶도 조금 더 우리는 경험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 대응을 해야 하는 거의 마지막 골든타임에 있는 이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전환을 할 수 있는 이야기, 시민들 간의 토론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다른 사람들도 보면 원희룡 장관 자기 한사코 기자회견하겠다고 견인차 들어온 거 막았죠. 5번 정도 맞고 뭐 홍준표 시장은 자기 주말에 골프 친 거 같다고 꼬투리 잡는다고 욕하고 있고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박수 치자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뭐 지금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그 뭐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제가 저희 공부하는 분들한테 어제 좀 미리 공유를 했었는데 그 어제 네네. 시민의 눈 초청으로 전우용 교수님하고 그
방송 녹화란 게 있어요. 어. 민주시민 역사교육 콘텐츠인데 네네네. 그게 거기서 이런저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보통 전 자본주의 하면 바로 공산주의 생각했거든요. 반대로. 근데 인본주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이제 돈이냐 인간이냐 이거를 뭘 우선으로 하냐.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택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 쭉 말씀하셨던 게 결국에는 인간의 그 진짜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명, 안전 보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마치 이걸 되게 사치처럼 여기고 그저 돈과 효율에 모든 거를 갖다 바치는 그런 현실을 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버스 기사 돌아가신 분 그 이야기가 막 단독 보도로 나오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원래 또 탈출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또 승객분들 구하려고 한 그런 상황과 또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막 해병대 뭐 한 분 또 실종되고 네.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도 근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일반 시민분들이 의인이 돼서 영웅인 것처럼 뭐 시민 영웅 이렇게 얘기는 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영웅 만들지 않고 희생되는 분들 만들지 않고 국가 권력이 국가 권한이 다 행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주시만 해도 뭐 계속 한 당이 지자체장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민주당이었고 또 그전에는 새누리당이었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바뀌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면전국배를 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지금까지 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이걸 잡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사실은 70년 동안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었던 세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그것들을 꽉 잡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어떻게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어본 적이 없는 그런 권력인데 저는 이거를 다뤘던 거를 정말 잘 보여준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성남시장일 때도 그렇고 도지사일 때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에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사진을 가볍게 하나 준비했는데 요게 한 장에 딱 보여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 나면 대통령이 이거 헬기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뭐 이거 한국 뛰어가도 수해 상황 크게 바꿀 게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일정을 연장해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 장의 짤이 이 윤석열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딱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어느 정권이든 이 재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자냐에 따라서 대응이 천차만별인데 왜 보수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반성도 하지 않고 또 사과도 하지 않고 또 책임지려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가? 전 사실 이거를 심판하기엔 진짜 국민들밖에 없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뭐 의석영 주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번 참사 오송에서 일어난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억울한 목숨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목숨값에 대한 책임은 언젠간 본인이 지게 되는 날이 꼭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야 되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우리 황유대 스티팩 오늘 좀 두 번째 출발인데 오늘 또 좋은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고 좋은 얘기는 아니고 의미 마음이 있는 무겁네요. 얘기, 네. 의미 있는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스팀팩으로 돼 있는데 스팀팩이고요. 요거야. 네, 오타가 있었군요. 예. 황희두의 스팀팩.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극우에 올인을 한 윤석열 정부. 그래서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 좀 엮여 있는데 네. 또 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그 새날 앞방송에서 이 내용을 또 다뤘더라고요. 네. 되게 바로 앞. 약간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새날에서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안 다 다루는 엮어주는 거죠. 것도 이미 다 모든 했고요. 이슈를 다 네. 다루기 없어요.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저희 코너는 사실 청년의 시각으로 또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이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비껴가도록 이제 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일단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전 방송에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김건희 씨 그 취임식 때 유튜버들 초청해서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자유총연맹이라는 데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곳인가요? 거기가?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저 사람들 표현대로면 이제 아스팔트
네. 아스팔트 우파가 뭐냐면 이제 아스팔트로 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네. 그 집회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촛불 집회하면 항상 옆에서 극우 뭐 집회하는데 그런 난동 거 부리고 아니에요? 평상 예, 예. 가가지고 막 그렇지. 예, 욕설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무슨 단체 하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네. 이 아스팔트 투쟁 과정에서 벌금 내는 것도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국민 혈세를 이런 데 써달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국민 혈세로 자기들 방패막이 딱 해놓고 대놓고 설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해 40억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자유 머시기 들어가고 막 자꾸 저렇게 싸우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그런 거 뭐 무슨 뭐 누구 위촉하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저도 보니까 이게 그 행안부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단체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라의 그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이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촛불 집회 같은데 이제 집회를 하면 거기서 막 앰프 크게 틀어놓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그런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그 12구 참사 현장에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해 집회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생기는 벌금을 그 국가의 세금으로 내줘라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그거 말고도 사실 근데 유튜브 슈퍼챗으로도 엄청 빨아들이는데 저런 식으로까지 혈세 낭비를 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기가 막힌 거고 네.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뭐 애국순찰팀 단장이라면서 뭐 한경구라는 사람 얘기도 나오는데 저기 한마디로 우리가 알 법한 이봉규, 너아라 그 정강훈 쪽입니다 저거. 그리고 뭐 가세현 이런 관계자들도 김건희 씨 추천으로 지난번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고 당시 논란이 되니까 명단 삭제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클리어된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네. 거기에 맞네. 뭐 굳이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싶진 않지만 뭐 깨시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뭐 윤석열 지지하고 뭐 신남성연대 뭐 이런 애들. 뭐 여기서 신남년이 거론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초청 명단에 있었다는 걸 얘기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래진 씨 아시죠? 네. 예, 거기도 지금 막 저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여긴 뭐 하는 데인가? 뭐 미디어를 뭐 자기네들끼리는 뭐 감시한다, 뭐 한다 얘기하는데 사실 뭐 말 같지도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얽혀가지고 문제가 커지고 있냐면 최근 정관에서 그 자기네들의 정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일반 단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런 뭐 자유 우파네 아스팔트 우파네 이런 건 상관없는데 네. 이게 행안부 아래에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행안부 소관으로. 근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심지어 저들은 그 다음 사진 바로 보여드릴게요. 과거 16년도 총선 당시에 막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박근혜 그 탄핵 정국 때도 촛불 집회 맞대응 동원 의혹도 있고 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니까 18년도에 정관에다가 정치적 중립 조항을 넣었어요. 근데 이후로 자한당 배지 그 국힘 계열이죠. 그 배지 출신인 강석호라는 전 의원이 총재로 저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그러더니 갑자기 정관을 개정해요. 거기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빼버린 거죠. 이야.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건 이게 의석이 형님도 시민단체 쭉 아시겠지만 네. 소감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요. 이거 정말? 빵꾸 먹습니다. 저 그러네. 예전에 청년단체 할 때 정치랑 전혀 상관없는 그 유스타즈 할 때도 엄청 까다로웠어요. 이게 뭐 정치냐 뭐 제가 있으니까 이거 뭐 정치하는 애가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근데 이거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사항 빼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정관에 어떻게 보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네. 강석호라는 사람이 그 취임할 때 취임식에 누가 오냐면 윤핵관 장제원 씨가 옵니다. 그랬더니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왜 불렀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자기가 행안위원장이에요 지금 국회. 행안위원장이니까 이거 그럼 행안부 쪽 이거니까 예산을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 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제원이? 대통령도 여기 가가지고 자유통일연맹 가서 그 예산에 문제 없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차라리 그러려면 그 중립 조항을 빼려면 돈을 받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도 받고 중립은 지키지 그러니까 않겠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총선 개입에 이게 딱 이어지는 딱 그림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딱 남은 시점이잖아요. 얼마 안 그 남은. 맨날 시민사회단체 악마화하는데 그 시민사회단체 카르텔이 저런 데예요. 그렇죠. 그쵸. 어디 뭐 환경단체나 인권단체가 아니라 네. 저런 그렇지. 우파단체나 맞네. 관변단체들이 속하는 겁니다. 사실 세무조사도 저런 데만 털면은 많은 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 결론을 또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셔버려가지고 굉장히 난감해졌는데 괜찮습니다. 다음 사진 바로 보여드릴게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이봉규라고 그 윤석열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맨날 본다는 누워서 자기 전에 본다는 본다는 자기 전까지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사진까지도 본다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봉규 TV. 자기 전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궁금하진 않겠습니다만 국정 운영이 지금 저거 보면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도 막장 소리 쌍소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다음 사진 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지지자 이렇게 옷 입고 설쳤던 사람 기억하시죠? 이 누나가 또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들어갔다가 네. 난리가 나가지고 홍보수석실에 있다가 예, 뭐 뭘 홍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번에 그 대통령 해외 가기 전에 또 극우 유튜버들 불러다가 잘하고 있다고 또 격려를 했다는 얘기를 또 어디서 들었거든요. 직접 친히 그래서 이게 나라가 지금 우리가 그냥 있는 거냐, 설마 하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김상진, 신남성연대 등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신호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방송에서 뭐라 비판하고 뭐 좀 이렇게 깔깔대고 뭐 이러고는 있지만 이거 진짜 심각한 흐름입니다. 다음 네. 네, 말씀하시죠.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정부들은 뒤로나마 몰래 했던 것들을 대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정부 돈이 혈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뭐 그 황희도님 잘 아시겠지만 심리전담반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주옥순이라든지 등등 뭐 그런 간변단체를 비롯한 그런 의혹이 많이 가는 그런 단체들에서 굉장히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경련의 자금이 글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실제로 기사로도 나온 내용이고 삼성 돈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보도도 됐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그렇게 뒤로 갔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42억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되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카르텔에 비하면 또 별거 아니네? 유튜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뿌리로 얽혀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지금 극우 관련한 논란이 많다. 지금 뭐 대통령부터 저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정치인, 대통령실 물론이고 무슨 과거사위원장, 경찰 제도발전위원장 등등 죄다 설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니까. 대해서. 이 극우 논란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는데 일단 그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나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시킬 게 필요한데 저들의 전략은 뭐 반민주당, 반 이재명, 반 문재인 이걸로 다 끌어모으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전선을 확실히 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아스팔트 우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아마 저보다 이준석을 더 싫어할 거예요. 유승민 더 싫어할 거고 괜히 빌미 준다고. 그렇죠. 이게 어떤 정서인지 네, 우리도 네, 잘 알 거예요. 몇몇 사람 떠오르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 전선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지점, 어떤 구도를 만들 것인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행안부, 행안위 이것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그 정치 보조금 전액 삭감을 촉구했어요. 민주당에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되는가도 계속 지켜보고 만약에 돈 하겠죠. 눈치도 안 보고 있는데 양평 땅도 지들 멋대로 꺾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눈치도 안 볼 겁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비판할 거 하고 기록을 해둬야 된다. 여기 아까 댓글에 재현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거를 어쨌든 대응을 하려고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이게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아까 이명박 씨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딱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국정원 돈 받고 정권 친위 활동했었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때는 좀 그나마 뒤로 했다면 지금은 전면으로 하고 있다. 대놓고. 거기에 지금 사이버 외곽팅 댓글 부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댓글 좀 다는 거 아니야? 정도로 생각하다가는 100점 100패합니다. 이게 절대로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온오프라인으로 좀 극단적인 소리들을 내뱉으면서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도 많다. 결국 요 문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는 거고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국에 우리가 뭐 이미 다들 생각했잖아요. 뭐 MB 때 쿨했다고 얘기했던 지금 뭐 익성건이라든지 특별 사면이라든지 지금 뭐 MB계 인사가 막 주위에 다 포진했다든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검찰이라는 엄청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유튜버들에 대한 공격도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감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뭐 하면은 신남성연대 붙었죠. 윽튜브 그다음에 윤서인 이런 애들 막 붙어가지고 계속 공격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었죠. 네, 대선 그 때. 이게 저는 이게 밑단에서의 싸움이라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때리는 거, 그럼 요 중간 단이 이게 다 있습니다. 저쪽에선 전략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막 분열도 조장하고 아예 그냥 낙인 찍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거 나쁩니다. 쟤네들 나쁜 애들인데 왜 우리 맨날 당하냐. 그리고 또 민주당을 욕해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좋고 쓴소리도 좋지만 이 구도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한다고 하면 점점 더 민주당 내 빈틈이 벌어지는 거지. 저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이쪽을 계속 갈라놓으니까.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공을 저쪽으로 던져서 저 안에서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시선 싸움, 이 공을 어디로 핑퐁질할 것인가. 결국에는 어느 그 진영에서 폭탄을 던지고 그 안에서 계속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약간 그러니까 전장을 차원. 어디로 선택하느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성관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용빈이라고 서울대 79학번 동기래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 이거 보면은 지금 성관이 또 동기가 들어갔어? 언론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문화예술 그 유인촌 등등 인물들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하다. 진짜. 이거 지금 우리가 수가 하나씩 막히고 있는 거예요. 바둑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뭐 게임에 비유할 수도 있고 장기에 비유할 수 있고 하나하나 지금 딱 수를 두려면 이미 거기에 다 둬 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선점을 해놨다. 선점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패기만 넘치게 저 윤석열이 나쁜 놈이야 라고만 가면 여기서 과연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시민분들이 목소리 낸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이상으로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다만 정치인들을 욕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민주당 내부를 또 바꾸기 위해서 이런 청원 당원분들이 진짜 몇 달간 머리 싸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86% 인데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주위에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관련 링크는 제가 이 채팅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율이 86%면은 뭐 조금만 힘 실어 주시면은 거의 100% 달성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희두님이 댓글에 올렸는데요. 요 댓글 한번 클릭하시면은 채팅 클릭하시면은 아마 청원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 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미야키님 같은 분은 초기에 이미 동의했다고. 네. 확실히 미야키님 고맙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아무튼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 막 검경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명박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고 이승만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 꼴 보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계속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 진영의 뭐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왜 보조금 이런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끊어서 그 돈으로 수해복구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어이없었는데 본인이 또 대놓고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건으로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거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이 나서서 또 막아줘요. 그 수행실장 출신이거든요. 네. 지금 이용 씨가 막 김건희 씨 열심히 실드 치고 있고 유승민, 이준석 막 뭐라 하고 있고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게 우리 민주진영에서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준석, 유승민도 다 그 계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계산해서 필요할 땐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같이 반영하는 것. 움직여야 할 때 실질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술자리에서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나 보수인데라고 하면 그럼 지금 윤석열의 저 극단적인 극우스러운 얘기들 다 옹호하냐? 그럼 절대 거기서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건 그렇게 계속 데미지를 줘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길게 보자는 거죠. 누적을 시켜놔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뭐 유승민을 올려치고 그 사람들을 잘한다고 칭찬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공격할 때 뭐 상대방 거기 안에서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갖다 쓰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도 황희대의 스팀팩 굉장히 이 전장에 관한 또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매번 이 스팀팩 코너를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람의 쇼미더월드 마지막 코너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근에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소식이 되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심각한 이슈예요. 근데 윤석열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사고를 쳐서 이슈가 덮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흑해 곡물 협정이 뭐냐면 네, 사진 보여주시면 그 러시아 옆에 흑해 있잖아요. 네. 이게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저길 통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이 되는 곡물들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아. 네, 그 다음 사진으로 바로 보여주시면 작년 2월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러시아 해군 함정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고 이제 엄청 많은 양의 곡물을 항구에 묵는 바람에 그때 세계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유엔과 티르키예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흑해 곡물 협정이 맺어진 겁니다. 네, 뭐 푸틴이 그동안도 뭐 이거를 계속 잘 지켜오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크게는 이제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러시아산 곡물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슈가 지금 가장 크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이거를 갱신하지 않고 중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17일 그러니까 18일 자정을 기한으로 이게 만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계속해서 푸틴을 비난을 하고 있죠. 왜냐면 거기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거든요. 뭐 밀, 보리, 그쵸. 옥수수 등등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양이 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뭐 아프리카로도 가고 여러 나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세계의 곡물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도 막 오르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앞에서 나온 얘기들도 한국의 수해부터도 그렇고 항상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이 항상 못 살고 사회적 약자 이런 데서부터 고통이 가장 크게 빠르게 네.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당장 지금 뭐 이게 우리가 뭐 옥수수 안 먹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사료로도 사용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 곡물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쵸. 이런 문제인 거죠. 세계 경제. 네, 혹시 뭐 이 북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1번 한번 쳐주시고 처음 채팅창에.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흐름이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되나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가격 자체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게 아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포탄 보내주기 전부터도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유가를 통한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이것들이 여러 가지 모든 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가격에서부터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라고 해서 반응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번이고 1번도 조금 있으시네요.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1번이신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언론들이 서방 국가 특히 뭐 서방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미국의 시각으로 저희가 다 언론을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근데 지금 푸틴이 물론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지금 뭐 당장 뭐 크림반도 뭐 거기 뭐 배가 아니라 이제 그 다리의 공습이 또 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격을 가하고 여러 가지 진짜 심각한 그런 전쟁의 모습도 보이지만 이 결국에는 뭐 경제랑 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나비 효과가 전파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밥상머리에 있는 저희 당장 지갑을 흔드는 이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세계 이런 사회, 국제 사회를 향해서 내는 메시지가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세계를 향해서 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 엑스포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엑스포 유치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가 북핵 위험합니다. 저희 위협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고요. 가장 세 번째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1 따까리는 나야. 이거를 뭐 바디랭귀지도 그렇고 모든 전방위적인 뭐 메시지를 지금 이 3가지 말고는 다른 메시지를 지금 내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유엔이든 뭐든 우리나라가 이제 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들이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목소리 말고는 나오고 있질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 13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세계 이 소프트 파워로도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근데 그런 국가인데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거는 한국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의 수준인데 이제 윤석열이 한국의 수준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어디 해외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긴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가면 일단 뭐 긴장 고조되고 경제가 그냥 폭망해 버리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나간 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아니 있고. 왜냐면 그리고 특히 중국에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나가갖고 돌발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실 사람들도 몰랐던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필즉사의 정신인가 뭐라 그랬지? 생즉사. 사직생. 생생. 반드시 죽어야겠다. 미국을 위해서. 죽으라고 윤석열? 어쨌든가 그런 이야기를 거기 왜 하고 오냐고 내 말은. 맞아. 네, 왜냐면 최태원 회장이 당장 최근에 뭐 중국 중요한 시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대치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건 오늘 유시민 작가님 매불쇼에서 이거 논리적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마라. 맞아. 이게 다 일관된다. 그 맞아요. 서열 1위. 그 내 위에 날리면 형님? 날리면 형님 날리면 깍듯이 형님 있지. 저 이거 약간 강자동희 씨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18살 때 맞아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약간 그 학교 내에서도 그 헤게모니를 쥔 사람한테는 일진들한테는 2진, 1.5진 뭐라 못합니다. 그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센 척 다 하죠. 지가 받았던 걸 거의 다 풀어요. 딱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야, 이거 08년도 황희도 세계관인가요? 아 맞습니다. 전 근데 그때 한참 한 4진, 5진 정도 돼갖고 키보드 세계에서 0.5진까지 올라갔지만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키보드 세계에선 뭐 당시에 황희들을 당할 자가 없었죠. 네, 좀 요즘도 막 그 타자에서 하면 1000타 가까이 나오더라고. 900 몇 타였나? 네.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미국에 충성을 다하고 그걸 계속 어필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보통은 이제 각자의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요런 건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겠죠 했는데 갑자기 막 날리면 형님 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오니까 거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그러니까 아니 국익이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행동이 맞죠. 지금 이 논리하고는 맞죠. 왜냐하면 미국은 뭐 겉으로나마 늘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국가인데 윤석열로서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인권과 관련된 뭐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한 3류 자선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에요. 3류 자선 사업가들이 하는 짓이 큰 재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기업들로부터 부패한 돈을 받아서 재단에 살을 찌워요. 그 돈을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인권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거를 뭐 어떤 정치인들이 잘 봐주면 어디 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거 시켜버리는 거고 하는 건데 윤석열은 딱 3류 자선사업가 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그건 뭐 바이든 형이 좋아하는 인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3류에 계신 분들도 화낼 만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오늘 전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갑자기 와가지고 국내 해외에 있을 때 그 보셨죠? 노트북 옆에 마우스도 꽂지도 네. 않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그거 최신형 접근하다가 마우스란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유선 마우스인데 꽂지도 않았는데 동작이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고 기술. 한국에 와서 현장 가서 이상한 헛소리 하더니 갑자기 환경부하고 경찰에 또 경로를 합니다. 아니 이게 거기 왜 화를 자기가 또 경로. 경로 막 질타했다. 이게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기가 그렇게 화낸 거 알겠는데 자기가 지금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딱 그 세계관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유아틱하기도 하고 참 유아들이 화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미국적으로 시각으로만 보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푸틴이 이 협정에 대해서 서방 국가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수출도 있지만 저도 뭐 러시아가 이게 진심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명분상 내세우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곡물이 가난한 나라로 많이 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내세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다 빼놓고 있는데 그걸 둘째 치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제재를 엄청 여러 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네트워크로부터 퇴출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서방도
이런 테러를 다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러시아만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 협정 안 지켜줘서 공격을 하게 되면 뭐 기아가 더 심해지고 기근이 더 심해지고 못 사는 사람들 곡물 가격 어쩌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만 다 타겟팅을 해서 이 모든 것이 책임이 다 러시아인 것처럼 악마인 것처럼 악의 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면서 나도 지금 뭐 이거 그럼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조율을 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지금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도 내 요구 조건 이거 어떤 협력에 대한 어떤 이런 사안들 들어주면 즉각 다시 이거를 발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러시아만이 지금 전 세계 곡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냥 악의 축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양국관리법 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윤석열이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 뭐 곡물들이 다 우리나라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청양고추가 우리 지금 먹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으면 여기에 대한 이 저작권료 같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독일 회사로 갑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나는 천혜향 뭐 이런 과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온 게 굉장히 많아요.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맞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종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가 전부 다 IMF 때 외국계 회사로 팔려나가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은 뭐 국산화도 되고 있고 기한이 만료돼서 지급해야 되지 않는 것들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먹거나 소비할 때 외국에 이 저작권료를 말하자면 줍니다. 네.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거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세계에서 한 70% 정도 종자 시장을 7개 회사가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개가. 7개가 70%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CD하고 몬산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 국가적인 개입이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에만 맡겨놔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이런 그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근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양국관리법 자체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가 터지게 됐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 대응할 여력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에 대한 수준을 저희는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개 국민들 그리고 지금 이거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 사안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고 주변에 좀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국내 상황도 너무 형편없으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알려야 될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워낙 말도 안 되는 건 같은 걸로 계속 지금 이슈가 덮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동이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담아야 될 것도 많고. 혼동은 없을 것 같고. 네. 아,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국내에서 보면 지역 카페에서 지금 손대고 있죠. 이재명표.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성남시에서 그 청년 기본소득 그것도 그 조례안 폐지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다수당 차지하고 있고 약간 서울시에서도 국민의힘이 막 찍어 누르고 있고. 그렇죠. 서울시 의회에서 네, 그런 게 이제 다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곳곳에서 지금 뭐 곳곳에 뭐 인재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큰 이슈들이 몇 가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약간 상징적인 정책들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뭐 제대로 손 쓰는 거 없고 하는 얘기는 계속 유승민 전 의원 지적처럼 뭐 카르텔이다. 카르텔 계속 반복하고 꽂힌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길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가면 되겠다. 그 주위에 어떠한 사안에 관심 있는 거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까 보통 정치 그렇죠. 얘기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그러니까 이거 밭갈이 소위 말하는 밭갈이 할 그쵸. 때 밭갈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심리전 이명박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냐? 아니죠. 저 같은 사람한테만 먹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무기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뭘 들 것이냐 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폭탄도 있고 하다 그러면 내가 뭘 쓸 것이냐는 각자 이제 주변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면 우선순위도 다 달라요. 옛날하고는 맞아요. 달라서 옛날 관점으로 거대 담론 찾자 여기에만 매몰되면
영원히 못 이긴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그걸로 싸우면 안 돼요. 보통은 국가가 국정 운영을 좀 잘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혹은 딱 트렌드에 맞는 것 몇 개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지금은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해는 오히려 소모적인 거고 저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걸로 싸우기보다는 야 이렇게 개판이구나 정도로 알고 서로 연대의식을 갖는 게 제일 좋죠. 네.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이 판국에서는 외교적인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뭐 아까 국내적인 걸로도 사고만 치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 개개인이 깨어있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네. 아, 예. 뭐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자연스럽게 정재우의 노가리 이어가면서 일단 종 한번 칠게요. 자, 정재우의 노가리 그냥 뭐 이어가면서 시청자분들과 한 5분 정도 소통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의미 있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윤석열이가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더 이상 수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망쳐놓은 게 각 분야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환경이면 환경, 경제, 뭐 외교, 안보 등등. 그래서 임기를 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빨리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속도로 게이트, 저는 이거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심판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 민주당이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는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을 이 얘기한 거 쉽죠 밖에서. 예, 민주당 이거 고속도로 이런 것도 놓치고 오염수도 놓치고 아니. 저 탄핵거리 넘치는데 뭐하냐라고 얘기한 건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증명을 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수박 소리 듣죠. 아 저놈 이거 배지 달라 그러나. 네, 저 지금 총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요. 나올 생각도 없습니다. 예. 저한테 요즘 수박이란 얘기가 많은데 왜 본인한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 민주당 똑바로 해. 정재우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똑바로 하고 말이야. 저렇게 이런 거 얘기하면. 갖고 못하면 막 이렇게 막 패기 넘치게 얘기 못하고 아 이거 민주당이 어려운데 저놈 저거 민주당 누구 눈치 보고 있고 안에서 이거 배치 달라고 몸살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사회봉사까지 가는데 내가 몸살인다고 몸을 아니 그리고 당연히 살이면서 해야지 이게 그냥 패기 넘치는 얘기 막 100, 200, 1000 정도 단위로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그래요. 사실 황희두가 어디 없어지게 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이 민주정이 온라인 또 대응도 해야 되고 하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그 황희두 있어야죠. 그래도.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전선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정치인들 우리가 이건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이거 내가 다 바꾸겠다.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 그런 흐름에 탑승을 한 거고 누가 와가지고 뭐 심리전 제가 뭐 한 명이 있으면 혹은 뭐 박사급이 오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립니까? 애초에 인류 역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시민님이 황희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칭찬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미아킴님이 아까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 못할 뻔했는데 하여튼 존버합시다. 라면서 미아킴님 항상 또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시고. 아 존버. 지금 또 사랑맘님께서 아이고. 업데이트 팀 힘내세요. 최고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응원 좀 굉장히 힘 많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지금 뭐 희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누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다 우리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뭐 민주당이 갑자기 뭐 슈퍼맨이 돼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에 전파하기 좋은 저희의 무기가 됐잖아요. 네. 고속도로 김건희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각자가 알리는 것들이 훨씬 더 저는 효과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격하면 어차피 쟤네들은 그냥 패기 있게 하세요. 원래 어떻습니까? 뒤에서 얘기하듯이 하세요. 저 새끼들은 저거는 맨날 싸움질만 그래. 하고 정치권에서는 맞아요. 뭐 정쟁하고 쟤는 쟤네 상대편이니까 욕하는 거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치.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진짜로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사실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야 나도 그렇게 뭐 민주당 지지하진 않지만 이 사건을 봐라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 얘기만 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정치 얘기하지 말래.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고 뭐만 하면 막 정쟁화 시킨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싸우지 마라 이러는데 나 그 얘기하는 사람 누구든 저한테 대화했어요. 내가 다 정쟁화 시킬 수 있어요. 누구든.
왜냐면 제가 그냥 언급하면 그게 정치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는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가 입장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 순간 정쟁화가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그렇게 걸 수도 있는데 이 수많은 사안들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피해갑니까? 누구든 피해갈 수 있다는 뭐 박사든 누구든 오면 제가 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진짜 아까 우리가 앞에 쭉 나열했던 극우 유튜버들 아무리 자기가 깔끔하게 살았으면 뭐합니까? 극우 유튜버 몇 명이 몇만 명 보는 방송에서 의혹 제기한다면서 그냥 사진 몇 개 그럴듯하게 스토리 만들어서 뿌려요. 그럼 30%는 그거 믿습니다. 팩트가 되는 이런 거지. 시대예요. 맞아요. 근데 막 나는 다르다. 뭐 민주당 자꾸 뭐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길게 보고 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무슨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와서 하고 그러는데 본인들 한번 진짜 배지 달든 뭘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진짜 안 하고 그렇게 멋있는 척만 한 거 쭉 그대로 가면 그 고속도로 따라가면 진중권 나옵니다. 가면. 그러니까 길게 진중권의 진짜로 길. 본다면 길게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길게 안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나셨습니다. 그렇게 기사 몇 줄 나면 자기가 뭐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세요 그냥. 참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고 박사 따면 뭐합니까? 현실에서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그 몇십 년간 난 진짜 궁금해서 그래. 맞지. 몇십 년간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에서 써먹지도 못할 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 노가리 타임인데 약간 갑자기 짜증나잖아요, 0.5진 타임. 갑자기 짜증나잖아요 이게. 아니 뭐 정작 노갈타임 본인들이 자꾸 열변을 토하세요. 아니 갑자기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 말 시간 너무 다 가네. 150% 공감하는 게 아까 자유총명맹 같은 데 나왔잖아요. 네. 저런 데가 진짜 쓰레기 같은 시민사회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단체 뭐 카르텔 하면서 두드려 패잖아요. 그러면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조선일보 더 나온 미래 인터뷰나 어디 자리 나와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시민사회 단체가 더더욱 투명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이딴 소리 하거든요. 네가 해봐. 정작 진짜 이 정부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하기에 옳은 소리, 자기가 역풍 안 맞는 소리만 하려고 하고 옳은 소리만 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겠지. 맞아. 그래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면 정치권 답이 없어 하고 자기 그냥 그 경험 팔아갖고 책 쓰고 강의 다니고 방송 나오고 칼럼 쓰고 그게 뭐더라는 겁니까?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재훈님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책 곧 쓰시겠네요. 아니 너무 열받네 생각할수록. 진짜 열받고 사실 이거 알았어. 우리 방송도 지금 저랑 재훈님 이제 딱 우리 요 방송 2년 했잖아요. 그렇죠. 하면 할수록 되게 외롭다. 방송이. 우리 방송하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동지가 되게 적다라는 게 그러니까 맞아. 대충 외부에서 봤을 때는 쟤네 뭐 민주당 진영 방송 하니까 뭐 대충 저렇게 친구들이고 또 뭐 파벌 있고 지들끼리 뭐 하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들어와 가지고 해 보면은 되게 외로워요. 맞아요. 진짜. 맞아. 여기가 정말 각자 도생이고 네. 생각도 되게 사분오열되어 있고 사실 거기서 뭐 필요할 때라도 좀 연대에서 힘이라도 한 번씩 발휘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항상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국힘에서 어떻게 뭐 고발하지 않을까? 대통령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누가 욕하지 않을까? 뒤에서 칼 꽂지 않을까? 이걸 훨씬 더 많이 우려해. 맞아. 네, 되게 외로워 이거. 많은 맞아. 분들이 왜냐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차기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77.77%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런 여론을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스탠스가 내부에 들어가면 소수라는 거 이제 그런 그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되게 소수예요. 안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돼요. 뭐. 황희도 제가 그냥 지지자들 듣고 싶은 얘기는 해주는 사람인데 나도 저런 뭐 다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라고 그러면 하든가.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할 생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는 이걸 깔아뭉개야 자기가 빛나거든요. 나는 요런 막 지지자들 얘기나 주워 듣고 와가지고 막 그 대변하는 척하면서 뭐 박수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국가의 미래를 막 비장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저런 거랑 다르지 해놓고 막상 자기 뭐 안 되거나 억울한 일 생기면 나 이거 해명 좀 이거 혹시 가능할까? 뭐 어디 출연될까? 새날 혹시 이거 훈아님 연결될까? 이런 식이에요 진짜. 맞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명을 어지간하면 안 까는 건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괜히 제가 이거 몰아가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굳이 언급은 안 하고 이름을. 굳이 제가 언급하면 또 맞네 아니네 또 그래. 이게 진흙탕 싸움 됩니다. 아무튼 참 외롭네요. 예. 정재의 노가리 코너에 말 한마디 못하고 지들끼리 다 얘기하고 벌써 시간은 끝났고. 저희 아니, 이거 빡칠이 어때요? 빡칠이 지금 종만이들에서 빡칠이. 그래 종만이 나와서 같이 빡친 얘기하자. 정재호의 빡칠이에서 같이 빡치는 얘기 할까요?
이게 하니까 갑자기 이게 또 풀리네. 이게. 아니 지금 시청자분이랑 소통해야 되는데 본인들 코너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이게 소통이죠. 이게 소통인가? 답답함을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한 그게 아니라 시대입니까? 시청자분들 얘기를 지금 못 들어드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방송이. 지금 소통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본인만 그래요? 모르는 네. 것 같은데. 종만이들 재훈님 주무시는 중? 재훈님은 근데 이거 여기서 건드리고 저희 셋만 했는 게 재훈님은 항상 그냥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몸을 사립니까? 제가 지금 가장 전면에서 노엘 아무도 안 건드릴 때 제가 노엘 건드려갖고 건드려봤자 영양가 없는 것들 계속 맨날 약간 허수아비 때리기 아이, 영상 보여주시는. 그치. 저는 원래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아까 보람 PD한테도 한마디 했잖아요. 욕 이런 거 그냥 당당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통령께 영상 편지하고 마무리하자. 뭐 대통령한테 뭐 영상 편지를 씁니까 여기서 지금 시간. 질 떨어지게 말이야. 윤석열한테 무슨 영상 편지를 써요. 시청자분들 주무셔야 되는데 이거 속이 안 좋으실 수 있어 이런 거는. 세 분은 딴 데도 왔는데 재훈님 시청자한테 왔는다고. 제가 요걸로 언제 마무리하면 시청자분들한테 되겠습니다. 언제 화냈습니까 제가? 네. 예.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한 거죠. 시청자분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왜 셋이서 떠드냐 저는 그 얘기를 한 건데 종만이들 오늘 분탕치네 여기 와서. 괜히 또 종만이 아이고 꽤 화풀이네. 또 사람이하네. 지금 분탕 이거 뭐 분탕하는 거야 뭐야 이거. 종만이들 나중에 따로 제가 면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물리면 잡돌이 하더라고 그치. 근데 종만이를. 웃긴 게 면담도 안 해요. 얼굴 본인이 맨날 제대로 출석을 안 하기 실제로 때문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런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마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분탕을 하면 어떻게 종만이들 여러분. 여러분 구독해달라고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민주진 형 저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뭐요? 지금 딱 이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이라 생각하면 많은 게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요? 미국 가고 뭐 어디 막 기시다 만나갖고 굴욕 당하고 막 좀 짜증 나고 하면 갑자기 한국에 와갖고 야 경찰 와봐. 그러니까. 환경부 와봐. 무슨 소리야? 그나마 외국 나가면 마음 편했는데 이번에 또 막 때려 맞고 하니까 그치. 기분 나쁜 거지. 네. 서열 1위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제 5회 멤버라고 불리는 정변 형님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정변 형님도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멈췄어 오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 190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